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켓 시그널 시작합니다. 이주혜입니다. 조민재입니다. 네, 이 전날 급반등했던 뉴욕 증시가 다시 혼조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변덕에 소가리를 하는 뉴욕 증시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다우존스 지수만 올랐고요. 나스닥과 S&P 지수는 모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특히 엔비디아가 오라클과 AMD의 공급 계약 소식으로 인해서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어서 파월 의장이 장중에 다시 한번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이어나가면서 시장이 회복을 하는 듯 보였지만 이 장 마감 직전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이 미국산 대두를 수입하지 않는다면서 다시 한번 강경 발언을 이어나갔습니다. 이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나스닥과 S&P 500은 약하게 마무리가 됐는데요. 잠시 후에 자세한 이슈들 하나하나 뜯어보겠고요. 오늘도 마켓 시그널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잠시 진정되나 싶었던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다시 한번 고조가 됐고요. 또 반대로 파월 의장은 이 긴축 중단을 시사하면서 계속해서 상승 압력과 하방 압력이 팽팽하게 대치했던 밤사이 뉴욕 증시. 결과적으로는 3대 지수가 혼조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우 지수만이 0.4%, 금융주의 실적 발표에 따른 강세로 마무리가 됐고요. 나스닥은 0.76%, AI 반도체 쪽에서의 경쟁 우려들이 심화되면서 엔비디아 하락이 나스닥 하락을 주도했습니다. 또 이어서 S&P 500은 0.16%, 오늘 굉장히 역동적인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래프 통해서 오늘 주요 있었던 이슈들 흐름부터 짚어보시죠. 이 밤사이에 S&P 500 그래프 잠시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 S&P 500을 더해서 3대 지수 전체가 약간 상승 출발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습니다. 계속 하락 출발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습니다. 이 해운주를 중심으로 미중 간의 갈등이 격화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계속해서 마이너스 흐름을 보였지만 장 중반에는 이 긴축 중단이 머지 않았다는 파월 의장의 발언에 힘입어서 다시 한번 좀 양전을 하는 듯 보였습니다만 장 후반 들어서 결과적으로는 이 상승분을 반납하고 약보한 마감이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SNS를 통해서 이 중국이 의도적으로 미국의 대두를 구매하지 않는다면서 식용유와 같은 이 관련 품목에 대해서 보복 조치를 고려 중이라고 밝혔기 때문인데요. 이를 경제적인 적대 행위로 규정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장중 내내 이 불안한 심리들이 겹쳤습니다. 그러면 밤사이에 있었던 이슈들 하나씩 차례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어제 우리 시각으로 12시경 전해진 소식입니다. 낮 12시였죠. 이미 우리 시장에는 반영이 된 소식인데요. 이 미중 갈등이 해운과 또 조선 분야까지 격화되면서 우리 내 조선업계까지 불똥이 튀었습니다. 중국이 어제 한화오션에 미국 자회사 5곳에 보복 제재를 단행하겠다고 밝혔죠. 이 때문에 뉴욕 증시에서도 불안감이 한층 올라갔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어제 한중 통상 채널을 가동해서 대응 중이라면서 해당 기업들과 중국 기업 간의 거래량이 크지 않기 때문에 당장의 영향은 제한적으로 보인다라고 답변했고요. 추가로 미국과 중국 양국은 현재 시각 14일부터 상대국 선박에 대해서 추가 항만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동시에 결정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상당히 다시 한번 긴장감이 올라간 가운데 APEC 회담의 성사 여부 상당히 중요하겠죠. 다행히도 이 밤사이 우리 시각으로 새벽 1시경이었습니다. 이 미국 무역대표부 그리어 대표가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간의 회담이 현재 일정상으로 예정되어 있다면서 이 APEC 미중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확인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 나스닥이 오늘 상당히 부진한 모습을 보였었죠. 엔비디아가 장 초반부터 3%대 낙폭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이 개장 전에 오라클이 엔비디아의 라이벌이죠. 이 AMD의 AI 칩 5만 개를 자사의 클라우드 시스템에 도입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AMD는 프리마켓에서부터 약 3%대 강세 보이다가 장 후반부에 약간 이 상승폭을 축소했고요. 엔비디아는 이날 초소형 AI 슈퍼컴퓨터
컴퓨터를 전 세계에 출하했다라는 소식을 전했고 또 브로드콤 역시 새로운 네트워킹 칩 토르 울트라를 출시했다 이런 긍정적인 소식을 가져왔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거대한 뉴스에 짓눌려서 하락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아직까지 AI 칩 시장에서 엔비디아의 점유율은 90%가 넘지만요. 최근에는 AMD가 대규모 수주를 따내면서 맹추격 중이죠. 그만큼 이 경쟁 우려가 더욱더 심화되고 있는 AI 반도체 시장입니다. 이어서 다행히 시장이 다시 한번 활기를 되찾게 해준 건 이 파월 의장의 발언이었는데요. 우리 시각으로 새벽 1시 30분경 밤사이 이 전미 경제학회에서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이어나갔습니다. 이 파월 의장은 고용 시장에 대한 하방 위험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면서 향후 몇 달 안에 그러니까 근시일 내에 대차 대조표 축소를 중단할 수 있는 시점이 올 것이다. 쉽게 이야기해서요. 양적 긴축이 끝나가고 있다. 시장에 돈을 푸는 쪽으로 돌아설 때가 왔다라면서 다시 한번 활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이 때문에 S&P 500이 장중에 양전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이어서 현재 잠깐 데이터가 중단이 되고 있는데 이 주 단위 실업수당 청구 통계나 민간 데이터를 활용해서 이 노동시장 상황을 추정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밤사이에 시장의 자금의 흐름 바로 이 히트맵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는요, 이 빅테크들 특히나 AI 반도체 중심으로 강하게 매물이 출회가 됐습니다. 엔비디아는 결과적으로 이 장 후반 들어서 낙폭을 더욱 확대하면서 4%가량 하락했고요. 또 브로드콤도 역시나 3.5% 하락했습니다. AMD가 조금 아쉽습니다. 이 AMD 상당히 프리마켓에서는 3%대 강세 보였다고 말씀드렸는데 결과적으로 장 마감 시점에는 0.7% 상승에 그쳤고요. 또 인텔도 상당히 부진한 흐름 보였는데 4%가량 하락하는 흐름 나타났습니다.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시장 수익률 하회로 하향 조정했기 때문인데 주가가 너무 빨리, 너무 많이 올랐다는 것이 주요된 이유였습니다. 그만큼 아직까지 시장에서는 AI 과열, AI 거품론에 대한 우려를 놓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반면에 금융주들이 일제히 강세 보였습니다. 밤사이에도 상당히 호실적을 발표를 한 종목들이 대거 뒤따랐는데요. 우선 전반적으로 밤사이 실적 발표한 금융주들은 다 3분기 예상치를 넘어섰습니다. 특히나 웰스파고가 약 7%대 강세 보였고요. 또 블랙록과 시티그룹 역시 3%대 강세 보였습니다. 다만 아쉬운 흐름 보였던 게 바로 JP모건 1.9%대 약 2% 가까운 하락 보였는데 이 대손 충당금이 증가하면서 실적 우려가 커졌고요. 또 골드만삭스 역시 약 2%가량 하락 보였습니다. 실적 자체는 둘 다 좋았지만 골드만삭스의 경우에는 해고를 발표했기 때문이고요. 이어서 히트맵에는 없지만 우리 시장에 오늘 영향을 크게 미칠 만한 4가지 테마성 섹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양자 컴퓨팅과 또 이어서 원자력 우라늄은 약간의 혼조되는 양상 보입니다. 우선 양자 컴퓨터 아이온큐가 전거래일 굉장히 강하게 올라갔기 때문에 오늘은 다소간의 이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가 되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났고요. 또 이어서 이 D-웨이브 퀀텀도 약 6%대 강세 보였습니다. 또 리게티도 2%대 강세 보였고요. 이 전일에 이어서 이 두 종목의 경우에는 JP모건의 투자 발표를 이후로 계속해서 매수세가 유입이 된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또 우주 항공 드론 전반적으로 오늘은 좋은 흐름 계속해서 이어나갔습니다. 다시 한번 이 JP모건의 투자 소식이 계속해서 불을 지피고 있는 가운데 또 밤사이에 이 스페이스X의 스타쉽이 모의 위성 배치와 더불어서 지구 기환을 성공적으로 마쳤다는 소식도 전반적으로 희망을 불어넣었습니다. 반면에 가상자산은 전반적으로 이 매물이 출회가 됐습니다. 스트래티지가 약 4%가량 빠졌는데 이 미국 상원의 암호화폐 규제 법안인 RFIA가 민주당의 수정안 제출로 인해서 현재 막혔습니다.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이게 악재로 작용한 모습이었고요. 원자력과 우라늄은 오늘 상대적으로는 보합권 움직임 보였습니다. 그럼 이어서 밤사이의 주요 특징주들 추가로 만나보시죠. 오늘 전반적으로 M7은 부진한 흐름 보였는데요. 특히나 아마존이 1.67% 하락했습니다. 자체의 문제가 있었다기보다는 이 월마트와 오픈 AI가 쇼핑 서비스와 관련해서 맞선을 잡으면서 경쟁 우려에 대한
경쟁 우려가 다시 한번 부각이 됐기 때문입니다. 이 월마트가 오픈 AI와 협력해서 챗 GPT 사용자들이 월마트 상품을 직접 검색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라는 소식이 불안감을 더했고요. 또 테슬라가 1.53% 크게 하락했습니다. 물론 미중 간의 갈등이 격화가 되면서 거기에 대한 우려감도 있었고요. 또 이제 제너럴 모터스가 전기차 생산 능력을 조정하면서 추가적으로 16억 달러의 비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게 세제 혜택 축소와 같이 전기차 전반 시장에 있어서의 악재 때문이었는데 테슬라도 마찬가지로 함께 동반 하락을 보였습니다. 다만 제너럴 모터스는 장 마감 들어서 상승, 양전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어서 메타도 마찬가지로 1%대 하락을 보였는데요. 이 인스타그램이 18세 미만 이 미성년자 사용자들에 대해서 콘텐츠를 제한하겠다라는 소식을 발표하면서 이게 수익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감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됐고요. 반대로 이 상승한 M7 종목들도 있었습니다.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사이에 구글은 0.63% 올라섰습니다. 우선 글로벌 광고 기업인 WPP와 약 4억 달러 규모의 파트너십을 확대하겠다라고 밝혔고요. 또 거기에다가 인도에도 1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 또 사우스캐롤라이나에 90억 달러를 투자해서 AI 인프라를 계속 확장해 가겠다는 소식 역시 긍정적으로 작용이 됐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계속해서 이 등락권에서 이 플러스와 마이너스 오가는 움직임이 나왔는데요. N스케일 데이터 센터 용량을 임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계속해서 이 마이크로소프트를 위협했던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데이터 센터 용량이 부족하다는 그런 이슈였죠. 이 포르투갈의 데이터 센터 운영업체 N스케일로부터 데이터 센터 용량을 임대해 올 것이다라고 밝히긴 했지만서도 이 미중 간의 갈등 우려 재점화와 더불어서 아직 정확한 내용이 나오지 않았다는 소식에 이 하락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반면에 애플도 마찬가지로 강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는데 이 애플의 팀 쿡 CEO가 아이폰 에어 중국 출시 시기에 맞춰서 현지를 방문한다라는 소식이 긍정적으로 작용이 됐습니다. 어제 전해드린 소식이죠. 이제 애플이 중국에서 10월 17일에 아이폰 에어의 사전 예약을 시작할 거고요. 이어서 22일에 본격적으로 판매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다만 미중 갈등이 격화되면서 상승폭은 제한되는 흐름이 나타났고요. 이어서 나머지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실스큐 양자 컴퓨팅 관련 종목이죠. 오늘 독보적으로 강세를 보여서 제가 따로 뒤쪽으로 빼놓았습니다. 이 위켄과 전략적 협력을 발표했다는 소식에 25%가량 강세를 보였고요. 이 양자 컴퓨터로 인한 데이터 해독에 대비하기 위해서 양자 내성 솔루션을 공동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아스테라랩스는 약 20%에 달하는 이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아리스타 네트워크스가 새로운 기술 생태계를 발표했습니다. 바로 이 아스테라랩스의 경쟁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또 더해서 이 아스테라랩스의 핵심 연결 기술인 UA 링크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소식이 전해지게 되면서 다시 한번 소외감 우려가 이 아스테라랩스의 주가를 잡아 끌었고요. 또 이어서 웰스파고는 7%대 강세 보였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금융주들, 은행주들이 좋았습니다만 가장 독보적인 상승률을 보여서 가지고 와 봤습니다. 이 3분기 호실적과 더불어서 ROE, 자기자본 이익률이죠. 이게 17에서 무려 18%가량 거의 20%에 달한다고 제시했습니다. 이 때문에 굉장히 강한 매수세가 몰리면서 오늘 긍정적으로 하루의 시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이어서 밤사이 매크로 지표 흐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유가 계속해서 60선 밑에서 하회하는 움직임 나타납니다. 밤사이에도 1.7%가량 하락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는데요. 우선은 미중 갈등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되면서 여기에 대해서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감이 다시 한번 발목을 잡았고요. 또 이어서 원달러 환율은 2.74원 올라갔습니다. 이 어제 전해진 이 중국 정부가 하나오션의 미국 자회사를 제재한다는 소식이 다시 한번 이 원달러 환율 중에서 원화의 약세를 촉발했기 때문이고요. 비트코인 2.65% 하락했습니다. 11만 2,800달러 선 다시 한번 이 하락을 보인 가운데 미중 갈등이 다시 한번 격화가 되냐 봉합이 되냐에 따라서 똑같은
똑같이 등락세를 보이고 있는 비트코인입니다. 이 반대로 금 가격은 0.68%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다시 한번 부각이 되면서 또다시 밤사이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요. 또 이어서 미국채 10년물과 미국채 2년물은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하락을 이어가고 있죠. 밤사이에 파월 의장이 이 고용시장에 대한 하방 우려를 제시하자 계속해서 하락하는 흐름들이 이어졌고요. 또 장 마감에 트럼프 대통령이 대중 강경 발언을 다시 한번 이어가자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 마감 상황 봤습니다. 월가의 트렌드를 한눈에 캐치하는 월가 톡톡. 네. 뭐 혼자 또 바꿨어요. 자, 맨날 근데 오늘 버전을 사실 네, 이게 말도 안 하고 오프닝을 바꾸니까. 이제 표현을 한 거랑은 달리 네. 증시가 많이 내려가지고 또 걱정이 많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변덕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근데 뭐 주식시장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고 인생 깁니다. 길게 생각하세요. 워렌 버핏, 찰리 먼거 100살까지 사는 동안 몇 년 투자했겠어요? 80년 이상 투자했고요. 워렌 버핏이 돈을 본격적으로 번 게 60세 이상부터일 거예요. 그러니까 길게 보셔야 됩니다. 하루 네. 뭐 지금 이겼다고 다 이긴 게 아니고 찰리 먼거 옹처럼 떠날 때 벌어야 이긴 겁니다. 네. 그러니까 장기적인- 다른 사람하고 예. 절대 비교하지 말고요. 요즘에 비교 많이 할 거예요. 옆에서 막 뭐 인스타 그런 SNS 믿지 마세요. 그거 허세 그냥 올려놓은 거잖아요. 네. 뭘로 얼마를 벌어가지고 뭐 그쵸? 그런 거를 믿지 마시고 허황된 걸 믿지 말고 거기 보면은 다 국세청 조사 들어가야 돼요. 그쵸? 네. 인스타그램 보면 무슨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인스타그램 자체가 그런 어떤 플랫폼이란 거를 이해하시고 네. 그러니까 비교하지 말고 내가 그냥 그쵸? 네. 자신의 어떤 저기에 그쵸. 맞게 하시고 그냥 일희일비는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트럼프 네. 길어봐야 3년입니다. 우리는 3년 투자하고 말 것이 아니거든요. 네, 장기적인 예. 관점에서 이제 좀 주목을 해보자 이런 얘기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도 이제 첫 번째 얘기를 해볼 주제가 있는데요. 바로 필라델피아 공개 연설에서 파월 의장의 발언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먼저 이 파월 의장의 발언이 담긴 영상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Our long-stated plan is to stop balance sheet runoff when reserves are somewhat above the level we judge consistent with ample reserves conditions. We may approach that point in coming months.
and we are closely monitoring a wide range of indicators to inform this decision. Some signs have begun to emerge that liquidity conditions are gradually tightening, including a general firming of repo rates, along with more noticeable but temporary pressures on selected dates. The committee's plans lay out a deliberately cautious approach to avoid the kind of money market strains experienced in September 2019. Moreover, the tools of our implementation framework, including the standing repo facility and the discount window, will help contain funding pressures and keep the federal funds rate within our target range through this transition to lower reserve levels. Normalizing the size of our balance sheet does not mean going back to the balance sheet we had before the pandemic. In the longer run, the size of our balance sheet is determined by the public's demand for our liabilities rather than by our pandemic-related asset purchases.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또다시 기준금리 인하를 검토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제롬 파월 의장은 경기 호조 속에서도 성장과 물가의 긴장 관계가 통화정책의 핵심 변수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생산성과 성장률은 예상보다 강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와 이민 정책이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연준이 이달 28일부터 29일까지 열리는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해 3.75에서 4.00%로 낮출 것으로 예상하고 12월에도 추가 인하 가능성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연준 내부에서는 물가가 여전히 2% 목표를 웃도는 데다 고용 둔화 신호가 감지가 되면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부 의사들은 고용을 지키기 위한 완화를, 그리고 다른 쪽은 인플레이션 고착화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이민, 또 세제의 변화가 향후 경기와 물가 모두에 중대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네, 지금 이 금리를 인하를 계속한다면 실제로는 이제 주식시장에는 호재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지수가 지금 S&P나 뭐 다우나 오늘 이제 혼조로 마감이 됐는데 어떻게 갈지 S&P부터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파월은 여러모로 대단하긴 한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뭐 옆에서 치던 말던 미중 무역 분쟁이 발생하던 말던 그냥 FRB 의장으로서의 역할을 그냥 충실히 하는데 사실 저게 맞죠. 트럼프가 임명한 의장에게서는 저런 모습을 볼 수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에 좀 그렇습니다. 사실 저렇게 좀 진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마 트럼프가 임명한 의장에게서는 저런 발언을 듣기가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뭐 우리가 생각하는 의장과 또 다른 의장이 나올 수가 있겠죠. 자, S&P 500을 원하시나요? 네. 지금 S&P 500은 지금 다우랑 S&P 500이 올랐고 나스닥이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떨어졌죠. 이 4대 지수 등의 두 개가 성격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S&P 500은 매그니피센트 7을 비롯하여 나스닥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 속한 종목도 교집합으로 들어가 있지만 훨씬 더 많은 풀로 미국의 대표 기업 500개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게 더 분산되고 완화되어 나타나죠. 그러니까 뭐 캐터필러 이런 종목도 있고 다우도 마찬가지죠. 여러 부분이나 애플이나 뭐 엔비디아를 받아들이긴 했습니다만 아직도 가격 가중 방식으로 지금 산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따르게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다우 S&P 500이 강하고 나스닥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약했다는 뜻은 그동안 여러분들이 사랑하셨던 서학개미분들이 좋아하셨던 그런 종목들이 위주로 빠졌다는 것이고 미중 무역 분쟁이 주로 영향이 많은 부분이 빠졌다는 것이죠. 반면에 다우 S&P 500은 굳건했다. 이런 차이점이 나타났고 미국이 이렇게 어떤 양면의 얼굴이 있는 방식으로 시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도 이런 거를 벤치마킹 했지만 전혀 다른 방식으로 굴러가고 있죠.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알테오젠이건 뭐 셀트리온이건 NC소프트건 하나투어건 죄다 크면은 다 코스피로 이전하려는 생각밖에 없기 때문에 저런 방식으로 운영이 되지 않아요. 어쨌든 간에 다우나스닥 S&P 500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저렇게 특징적인 모습을 갖고 시장이 운영되기 때문에 저렇게 같은 시장인데도 저렇게 상반되는 지수가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다반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도 네.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S&P 500은 플러스를 기록을 했는데 예. 나스닥 필라델피아 반도체 마이너스에 더욱더 사람들은 주목을 하겠죠. 네. 왜냐하면 매그니피센트 7이 지금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 이 씬에서 그런 부분에서 저 부분에 더 주목을 할 겁니다. 다우 S&P 500이 4대 지수 중에 2개가 올랐습니다. 절반이 올랐잖아요.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절반 좋았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렇게 평가하는 언론은 없습니다.
그냥 어제 나스닥 필라델피아 반도체수 빠졌고 매그니피센트 세븐이 약세였고 그렇기 때문에 파월의 뭐 지금 금리 인하 뭐 사실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는 안 했어요. 엄밀히 말하면 그쵸. 금리 인상 금리라는 카드가 하나 있고 양적 완화 긴축이라는 카드가 두 가지의 어떤 보따리가 있는 거예요. 네. 그 두 가지 보따리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이 코로나 때 너무나 이제 팬데믹이라는 어떤 상황 때문에 긴급 상황이니까 돈을 왕창 풀어야 했었죠. 그게 바로 양적 완화죠. 뭐 국채 매입이든 뭐든 막 다 싹 다 사들이고 돈을 시중에 푸는 거예요. 은행에 준비금을 엄청 쌓아놓고 대차 대조표가 확대됐다는 게 준비금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대차 대조표가 비대해졌다는 게 돈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준비하는 시중에 이 그 어떤 불황을 대비하는 돈이 많아졌다. 그것이 이제 팬데믹이 지나고 나니까 너무 풀어져 있으니 회수를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긴축으로 갔었죠. 근데 지금 또 경제가 조금 어렵고 불확실하다 보니 이제 긴축하는 속도를 늦추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는 안 했죠. 이 두 가지의 어떤 보따리를 갖고 계속해서 컨트롤하는 게 연준이 하는 일이에요. 대표적인 저거 의무는 법에 명시되어 있죠.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을 취하기 위해서 양적 완화, 양적 긴축, 그 다음에 금리 인하, 금리 동결, 뭐 금리 인상 이런 카드들을 통해 가지고 조절하는 거 그게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서 양적 긴축을 조금 이제 멈추거나 조절하겠다 그 뜻이죠. 그 뜻이고 그거를 이제 다시 한번 뭐 양적 완화로 가서 돈을 풀겠다 이건 아니에요. 그럼 또 물가 상승돼서 부풀어 오르니까 지금 그럴 상황은 아니고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어떤 양적 긴축을 얘기하고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는 확실히 안 했지만 양적 긴축과 금리 인하가 양적 긴축 멈추는 거랑 금리 인하랑 약간 통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시그널을 준 것만으로도 지금 시장에는 긍정적이다. 네. 하지만 매그니피센트 7에 미치는 영향은 미중 무역 분쟁이 훨씬 더 컸기 때문에 파월의 저런 발언에도 불구하고 시장을 되돌려 세우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그다음에 장 후반에 또 결정적인 게 나와버렸죠. 미국 그 무역부 대표 그분은 사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앞서서 강하게 얘기하지 실무진이기 때문에 그렇게 강한 표현을 안 했습니다만 어저께 100% 관세를 더 앞당길 수 있다는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러트니 상무장관,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미국 그 그리어 무역 부대표, 뭐 그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 다 하는 말이 최종 결정 권한은 트럼프에 있기 때문에 내가 먼저 말하는 것은 신뢰다. 계속 이렇게 표현했어요. 신중하게. 근데 뿔이 났는지 그리어 무역 부대표가 마음속에 말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100% 중국 관세를 더 앞당길 수도 있다. 그런데 그거는 중국에 달려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기 때문에 장 후반에 다시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미중 무역 분쟁, 갈등 그 부분이 불씨가 더 확대되느냐 안 되느냐 거기에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이 나스닥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하락으로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네. S&P 500과 나스닥의 향방이 좀 다르게 이제 정리가 됐는데 간밤에 이렇게 금리 인하가 만약에 확정이 될 경우에 성장주나 또 기술주들이 주도를 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이 종목이나 업종들은 어떻게 갈까요? 뭐 매그니피센트 7이 계속해서 금리 인하든 금리 인하를 하든 인상을 하든 영향을 많이 받겠죠. 시장이 지금 이 비중도 자체도 크고 아까 말했듯이 다우도 많이 변화를 했어요. 엑슨모빌이 빠진 것이 대표적인 것이었고 애플,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가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우존스 지수도 가격 가중 방식. 그러니까 한 주당 가격이 높으면 비중이 큰 거. 그 제도만 없으면은 지금 매그니피센트 7이 활약하는 나스닥이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랑 똑같이 움직여요. 지금 다우도. 근데 지금 그럴 정도로 지금 다우 지수에도 이미 매그니피센트 7의 이 영향력이 많이 미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아주 레거시 그리고 굉장히 조금 뭐 보수적인 입장을 취했던 다우존스마저도 변화하게끔 시대가 그런 변화를 하라는 압박을 넣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기술주에 몰려 있기 때문에 어떤 영향력이라든가 이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지금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한다면 당연히 시가총액 비중이 저기 치우쳐 있는 매그니피센트 7이나 기술주로 갈 수밖에 없겠죠. 근데 뭐 특별하게 아까 말했던 월마트 같은 거는 지금 미친 크레이지 모드를 보여주긴 합니다. 네. 지금 월마트랑 코스트코의 어떤 차이도 조금 볼만하긴 하거든요, 사실. 네. 이제 다음 인공지능을 조금 시간에 더 또, 도입을 해가지고 예. 월마트는 갔는데 지금 코스트코는 주춤거리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월마트도 인공지능 관련준 것이고 지금 여러분들 다 매그니피센트 7이니 파인9에만 관심 있는데 캐터필러 주가 보셨습니까? 캐터필러 주가 지금 크레이지 모드입니다. 그러니까 월마트랑 캐터필러 주가가 크레이지 모드라는 거는
걔네들이 지금 하고 있는 업종에서 지금 잘 나가는 것도 있지만 거기에 지금 인공지능이 묻은 거예요. 그 데이터 센터 스타게이트 만드는데 그거 굴착기 다 누가 만들겠어요. 네, 결국은 이제 그쵸. 다 AI 덕분에 거기서 납수 올라가는 효과가 떨어진 거죠. 그렇죠. 그런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오라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업체 오라클이 AMD의 차세대 인공지능 칩 5만 개를 도입한다고 밝히면서 AMD 주가가 급등한 반면 경쟁사 엔비디아의 주가는 급락했습니다. 현지 시간 14일 뉴욕 증시에서 AMD는 0.77% 올랐고 엔비디아는 4.40% 하락했습니다. 오라클은 내년 3분기부터 AMD의 신형 인스팅트 MI450 GPU로 구동되는 AI 클라우드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가동할 계획입니다. 또 향후 2027년 이후까지 GPU 도입을 확대하고 모든 AI 데이터 센터를 AMD 칩 기반으로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AMD의 MI450은 내년 출시될 신제품으로 최근 오픈 AI와도 대규모 공급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오픈 AI는 이 칩으로 6기가와트급 AI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오라클의 이 같은 소식에 AI 칩 시장 점유율의 90%를 차지하던 엔비디아가 점차 도전을 받는 모양새입니다. 네, AMD 주가가 이 소식이 나온 이후에 바로 튀어 올랐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일시적인 뉴스 랠리는 아닐 것 같습니다. 좀 어떻게 보면 본격적인 상승 초입일 것 같기도 한데요. 뭐 일시적이진 않죠. AMD가 지금 계속해서 여러 건을 연달아 터뜨리고 있기 때문에 한 번의 우연이 아닌 것이죠. 자, 그리고 여기서도 지금 아까 말한 것이 지금 여기 증명이 되는데 예를 들어 인텔로 예전에 2021년까지 뭐 마이크로소프트의 시대와 함께 윈텔의 시대에서 돈을 엄청 많이 벌었다. 그래서 아예 주식시장을 떠나서 MTS, HTS 다 지우고 나는 인생에서 더 이상 주식은 없어 하면서 아예 파이어적으로 독립을 하신 분은 제외를 할게요. 그런 분 빼고 결국에 다시 주식시장 손 대실 거죠. 손 못 끊습니다. 주식 한번 하면. 그러면은 인텔에 계속 그 맛 때문에 인텔로 재미를 봤기 때문에 인텔이 또 인공지능에서 활약을 하겠지. 마이크로소프트도 같이 가니까. 윈텔에서 윈도우가 들어가고 텔만 빠지겠어? 이런 생각에 인텔에 투자하셨던 분들은 그 당시에 번 거 이상으로 다 뱉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정말 쭈구리였던 정말 그때 쭈구리였거든요. 왜냐면 여러분들 다 생각해보세요. 인텔의 CPU 장착한 컴퓨터 조금 더 돈 주고 샀지. AMD CPU 들어갔다고 하면 안 샀죠. 성능 떨어지니까요. 그런데 지금 완전 상황이 역전됐거든요. 상황이 역전됐을 뿐더러 지금 AMD는 어디까지 나갔냐면은 지금 AI 칩에서 지금 AMD의 이 차세대 칩 있잖아요. 지금 현존하는 최고의 칩이라고 하면 사실은 엔비디아의 지금 블랙엘 기반의 그 최첨단 칩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라클이 지금 AMD의 차세대 칩을 선택했다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거죠. 어디에도 쓰인 적이 없거든요. 그럼 오라클이 바보가 아니죠. 지금 오라클은 파인9에 속하는 기업이고 소프트웨어로 굉장히 지금 거기가 업력이 굵은 업체잖아요. 그리고 인공지능을 또 뚫고 들어간 업체. 근데 거기서 무리하게 무리수를 두거나 실험을 할 여유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MI450 시리즈 GPU로 이걸 구동시키겠다는 건 지금 계획을 내놨거든요. 엔비디아의 블랙엘 기반의 GPU가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MI450 시리즈 GPU는 쓰여본 적이 없는 지금 최첨단 AMD의 칩인데 이거를 투입하겠다는 거는 어느 정도 검증이 끝났거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쓴다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 것이거든요. 물론 젠슨왕은 굉장히 인류애적인 어떤 사람으로 보여지면서 지금 선의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뭐 리사수랑 친해서 그런지도 모르겠지만 네. AMD의 지분을 인수하는 계약을 했던 게 너무 좋다. 오픈 AI가 뭐 이런 표현도 하면서 AMD랑 어떻게 보면 같이 공유하면서 시장을 같이 향유해 나가자 이런 느낌으로 얘기를 하지만 사실 엔비디아 주주분들은 그런 걸 좀 달가워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런 발언들이 사실 경쟁회사를 칭찬해 주는 걸 넘어서서 지금 지분을 뺏기고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그렇죠? 이걸 오라클이 만약에 AMD라는 존재가 없었으면은 인텔도 지금 몰락을 했겠다. 엔비디아가 싹 다 먹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AMD가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 일부 부분을 뺏긴 거죠,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엔비디아의 어제 주가가 하락을 하고 AMD가 주가가 상승을 하는 이 알고리즘이 작동한다는 것 자체만도 예. 시장의 이 참여자들도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네. AMD의 활약이 엔비디아의 점유율 하락으로 이어져서 엔비디아 주가는 안 좋다는 것을 어제 증명이 됐고 예. 어제 하나의 이슈로만 벌어진 우연이 아닙니다.
지금 AMD는 여러 번 이슈를 터뜨리면서 계속 주가가 지금 좋은 상태고 네. 이런 식으로 계속 가게 되면은 엔비디아가 주춤거릴 때 AMD가 주가가 조금 더 갈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번 달에 처음으로 역사상 시고가 갔거든요. 네. AMD는 네. 이제서야. 그리고 과열권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과열권에 조금 열을 식히는 동안 AMD의 활약으로 네. 조금 그 매그니피센트 7의 그 약한 부분이 AI5 종목으로 지금 메꿔지지 않을까. 네. AMD는 AI5 종목에 들어있어요, 또.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미국은 매그니피센트 7이 조금 야해가 되더라도 AI5라든가 파인9의 뭐 오라클이라든가 브로드컴 이런 것들이 받쳐주면서 공백을 메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서 좀 궁금한 게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AMD와 또 그리고 엔비디아 둘 다 가져가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좀 한쪽만 선택하는 편이 나을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단편적으로 얘기할 수가 없는 게 물론 이 요즘에 서학개미분들 보시면 완전 거기 쏠려 있죠. 매그니피센트 7이나 IT나 반도체 쏠려 있어요. 거기서 분할을 한다고 하면 뭐 그것도 배분이겠지만 크게 아주 큰 눈으로 보면은 큰 배분은 아니에요. 엔비디아, AMD가 아까 말한 대로 시차가 있다고 했지만 결국 큰 그림으로 보면 같은 흐름으로 가거든요. 이거를 아예 분산시키려면 아예 다른 업종을 가야죠. 예를 들어 음식료의 몬스터 베버리지라던가 이런 것을 분산시켜야죠. 캐터필러라던가 이런 쪽으로 분산시키는 게 아예 배분이지 이 지금 엔비디아나 AMD를 나눠서 간다는 것 자체는 이 단기간에 어떤 시차를 이용한 그 어떤 공백 메우기는 되는데 네. 결국에 아까 말했듯이 주식이 이게 한탕해가지고 완전 인생을 독립하지 않는 이상은 계속 있을 거기 때문에 엔비디아, AMD도 결국에는 수렴하게 됩니다. 그 시기가 수렴하게 돼요. 이 AMD랑 엔비디아는 성격이 너무 비슷하기 때문이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감안을 하시고 여러분들의 성향까지 넣으셔가지고 본인의 어떤 선택을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세 번째 주제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GM입니다.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 제너럴 모터스 GM이 당초 계획했던 전기차 생산 계획을 대폭 조정하면서 3분기 실적의 16억 달러, 약 2조 3천억 원 규모의 비용을 반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GM 측은 소비자 수요와 미국 정부의 전기차 세제 혜택 종료에 따른 시장 변화로 전기차 생산 능력과 제조 거점을 재조정하게 됐다라고 밝혔는데요. 또한 앞으로도 전기차 전환 속도 조절 과정에서 추가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번 조정으로 GM은 전기차 시장 내 경쟁력 확보와 비용 효율화를 동시에 추구할 것으로 전망되고요. 미국 내 전기차 시장 둔화는 이 테슬라와 GM 등 주요 업체에 모두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향후 시장 점유율 변동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GM 실적에 이번 비용이 반영될 경우에 주가가 더 눌릴 것 같거든요. GM 차트 한번 같이 볼까요? 네, 근데 뭐 GM이 이것만인 게 아니라 좋은 소식도 있거든요. 자, 지금 일단 전기차 하면은 테슬라고 이 슈퍼카 하면 페라리죠. 페라리도 최근에 전기차 이슈가 있었어요. 페라리 뭐 지금 하도 매그니피센트 7 얘기만 하고 그래서 그렇고 이탈리아 업체라고 관심이 적을 수도 있는데 페라리가 최근에 급락했죠. 왜 급락했죠? 아시는 분들. 전기차 그 만드는 포트폴리오 비중을 줄인다고 해서 급락을 했어요. 지금 최근에 한 20% 빠졌습니다. 최초로 20% 빠졌거든요. 이게 기회일 수도 있는데 그다음에 이제 내연기관차 3사가 있죠. 제너럴 모터스, 포드 모터스, 스텔란티스. 이 스텔란티스가 예전에 크라이슬러예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포드 모터스, 스텔란티스, 제네럴 모터스 중에 주가가 제일 좋은 건 제네럴 모터스거든요. 제네럴 모터스도 어느덧 지금 신고가 근처까지 왔습니다. 지금 벌써 이 기업도 테슬라는 조금 주춤거리고 있고 정고점에서 지금 비슷하죠. 테슬라랑 거의 제네럴 모터스랑 비슷하게 가고 있어요. 아까 그 재무 비용 부담이 있는데 전기차 전환 계획 철회 때문에. 근데 또 좋은 소식은 뭐냐면은 지금 히토류 때문에 난리잖아요. 네. 배터리에 다 들어간다고 했죠. 전기차도 많이 들어가고. 그런데 GM이 이게 무슨 선견지명이 있었는가. 지금 아까 전에 그 양적 완화를 하다가 뭐 양적 긴축하고 뭐 그 고민한 거는 이제 파월의 입장이고 이 GM은 그때 무슨 걱정을 했냐? FRB가 아니니까 GM은 그때 그 걱정을 할 필요가 없죠. 예. 무슨 고민을 했냐면 히토류 자석 이거에 대해서 그 당시에 고민을 했어요. 미리 2020년 코로나 직후에 바로. 그래서 2021년도에 독일의 자석 제조사 VAC랑 접촉을 했는데 바로 이 부분이 지금 이제 VAC의 신규 자석 공장이 올해 말에 가동 예정이랍니다. 그런데 가동 예정이면 가동된 뒤에 맨 처음 나오는 제품 누구 주겠어요? 2021년에 미리 접촉했던 GM한테 이거 다 넘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즘에 뜨고 있는 기업이 있죠. MP 머티리얼스 엄청나게 급등하고 있잖아요. 예. 주식시장이 미국 주장이 흔들려도 MP 머티리얼스는 계속 가고 있어요. 그 MP 머티리얼스와도 미리 계약을 체결해서 또 MP 머티리얼스가 올해 말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VAC랑 MP 머티리얼스가 둘 다 올해 말에 첫 자석 공장이 그 과동에서 첫 제품이 나온대요. 네. 그 첫 제품부터 다 GM한테 간답니다. 미리 선점해 놔가지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 아주 큰 거죠. 지금 비용을 떠나가지고 아예 다른 데는 전기차를 만들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려요. 히토를 묶어버리면. 그런데 지금 GM은 독일하고 미국 자석회사를 미리 확보해놨다는 것이죠. 네, 모두가 지금 주목을 하고 있는 히토류를 GM이 가장 먼저 손에 쥔다면 아무래도 주가가 상당히 급등을 할 것 같은데요. 이 매수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네, 지금 이거 테슬라랑 상당히 유사하거든요. 지금 제너럴 모터스도 2022년도 그다음에 2024년도 양 고점에 지금 딱 저기 있습니다. 물려 있고요. 2021년도 고점도 있거든요. 2021년, 22년, 24년 무려 3년간의 고점이 여기 $60 위치하고 있어요. 여기를 만약에 돌파하는 순간 굉장히 에너지가 강하게 터질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면 이제 $65 넘어서 $70까지 갈 가능성도 있겠죠. 테슬라도 지금 이런 부분인데 자 지금 잠깐 페라리 볼까요? 페라리가 그동안 잘 나가다가 이거 지금 이탈리아 업체인데 상장하고 나서요. 17년도에 $53짜리가 $510달러 10배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10루타짜리. 10루타짜리 나오고 나서 지금 음봉을 맞고 있는데 저기 지금 전기차를 물론 사람들이 페라리 람보르기니에 웬 전기차나 하시는 분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꾼 거일 수도 있어요. 전략적으로. 페라리 람보르기니는 앙칼진 가슴을 후벼 파는 그 엔진음이 나와야 되는데 거기서 조용한 전기차 그래서 전기차 일부러 넣는 거 아시죠? 회생 제동음이라고 이상한 쉬잉 소리 그거 넣으면은 누가 그 페라리 람보르기니 그 맛을 느끼겠습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라리가 밝혔던 전기차 40%를 줄여버렸다. 20% 미만 낮추겠다. 그것 때문에 떨어진 것이거든요. 아까 제네럴 모터스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의 관세 부과 때문에 GM이 공장을 당장 미국으로 옮길 수가 없으니까 트럼프 대통령한테 전화했잖아요. 우리 지금 당장 옮길 수가 없으니까 시간을 주십시오 대통령님. 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전기차 이 부분을 포트폴리오에 비중을 놓던 거를 연기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연기를 하더라도 이 유리한 부분이 이제 생긴 거죠. 히토르 자석을 확보했기 때문에 그 비중을 다시 올리는 거에서 당연히 GM이 유리한 부분을 선점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 부분이 부각이 된다면 저 $60 부분을 뚫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포드 모터스 볼까요? 포드 모터스는 지금 이렇게 쳐져 있어요. 그리고 스텔란티스는 어디로 갔냐면 아예 밑으로 더 꺼져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을 본다면 GM이 내연기관 3사 중에서 네. 가장 유리한 어떤 이슈도 지금 있고 기술적인 위치도 가장 유리한 위치임을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GM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주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다음 이야기해볼 주제, 중국의 한화오션 미국 법인 제재 소식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해운 패권 경쟁이 격화되면서 그 불똥이 국내 대표 조선사 한화오션으로 튀었습니다. 중국 정부가 한화오션의 미국 현지 법인 5곳을 전격적으로 제재하면서 한화오션 주가가 급락했는데요. 중국 상무부는 이들 법인이 미국 정부의 중국 해운 조선업 조사에 협조했다며 거래를 전면적으로 금지했습니다. 중국은 이번 조치가 국가 주권과 안보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고요. 이에 앞서서 미국은 이 중국 선박에 고율의 항만 관세를 부과하고 또 중국도 보복 관세로 맞불을 놨습니다. 양국은 서로 상대국 선박에 추가 비용을 부과하면서 해운 무역까지 갈등을 확산시키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제재가 단순한 기업 조치가 아니라 미국의 통상법 301조 조사에 맞선 중국의 해운 보복전으로 본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한화오션이 급락을 했습니다. 지금 추세 전환이라고 봐야 될지 아니면 단기적인 패닉이라고 봐야 될지 궁금한데요. 한화오션 차트 한번 볼까요? 한화오션 신규 매수는 정말 이거는 리스크가 굉장히 크죠. 지금 한화오션이 예전에 대우조선해양이었기 때문에 예전 차트는 대우조선해양 시절의 차트예요. 근데 지금 이 대우조선해양 시절에 2007년도 뭐 기억 못 하시는 분도 계시고 2007년도 주식을 안 하신 분도 계셨기 때문에 2007년도부터 주식을 하신 분이라면 2007년도에 엄청나게 뜨거웠던 조선주의 랠리를 기억하실 겁니다. 그 당시에 갔던 이 당시에 대우조선해양의 차트에서 과열권이 지금 나왔었어요. 과열권이 나왔는데 과열권에서 거의 90 가까이 RSI 지표가 나왔거든요. 여기서도 보시면 아시겠죠.
이럴 때 매수를 해갖고 잘못 이렇게 물리면 우리나라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죠, 이거? 20년 기다리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20살이었으면요, 40 돼서야 다시 주식을 볼 수가 있어요. 40 됐는데도 주가가 안 갔어요. 여러분들 현대미포조선 보시면은 그나마 현대미포조선은 그래도 뭐 우리가 이거 물가 상승률 따지고 있을 땐 아니죠. HD 현대미포로 바뀌었지만 자, 물가 상승률까지 대입하진 않습니다. 왜냐면 물가 상승률 따질 수가 없어요. 20년이 지났는데 그걸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가지고 저기 뭐 이득을 보고 나오겠다고요? 그런 분이 어디 계시겠어요? 20년이 지났는데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지 않고 그냥 내 본전에 오면 그거로 또 감지덕지죠. 그런데 그걸 감지덕지긴 한데 현대미포는 2007년도 고점을 넘어섰어요, 지금. 그렇죠? 그런데 예전에 대우조선해양에 했던 하나오션은 아직 그의 반도 못 갔습니다. 근데 반도 못 갔는데 문제는 뭐냐? 이미 과열권이 2007년도 과열권에 접어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신규 매수는 상당히 리스크 테이킹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불안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만약에 하나오션의 지금 이 미법인 제재 있잖아요. 네. 이거 악재가 안 떨어졌더라도 예. 조심해야 될 구간인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악재가 나올 건 미리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기술적으로 저렇게 고점에 이 징후가 있는 거는 미리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악재가 터질 수가 있는데 그 악재까지 알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 악재가 뭔가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뭐 어떤 악재든 이 주식시장에 내 주가가 떨어지는 악재면 똑같은 악재죠. 그러니까 어떤 악재인가를 알기 전에 미리 파악할 수 있는 신호가 오면은 그냥 조심해야죠. 그 악재가 뭔가를 아는 것은 그냥 지식 아는 거랑 지식을 쌓는 거 이상의 의미는 없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결론적으로 지금 조심해야 될 타이밍이고 신규 매수는 아주 금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이득을 많이 보신 분들이 이제 분할 매도를 얼만큼 덜어낼 것인가 그것을 이제 고민할 때죠. 네, 분할 매도를 고민해야 되고 지금은 리스크 구간이기 때문에 매도는 할 타이밍이 아니라고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도 월가의 매크로부터 종목까지 자세하게 트렌드 알아봤습니다. 신일섭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숨겨져 있는 투자 정보를 드리는 히든글로벌 시간입니다. 오늘도 조호진 타키온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삼성전자와 현대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헤드라인 함께 보시죠. 자, 첫 번째 헤드라인은 바로 이 삼성전자의 주가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제 실적이 발표가 됐죠. 이제 어제장에서 삼성전자가 3분기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AI 투자 확대로 인해서 정말 반도체 수요가 급증을 했죠. 이에 따라서
영업이익이 12조 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3년 만에 이걸 최고 실적이라는 기록이 나왔고 반도체 업황 회복에 대한 그런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3분기 실적 자세히 어떻게 보셨을까요? 예, 예. 네. 어제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제 그 본 실적이 아니고 잠정 실적입니다. 잠정 예. 실적이다 보니까 사실은 수치는 나왔지만은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이제 그 실적이 좋아졌는지 나빠졌는지는 모릅니다. 다만 이제 증권가에서 매번 이렇게 추정하는 게 있기 때문에 증권가에서 추정하기로는 이제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반도체 부분, DS 부분이라죠. 예. DS 부분에서 실적이 예상보다 그 서프라이즈 나왔다라고 이제 추정을 합니다. 통상 이제 증권가에서는 어저께 삼성전자 잠정 실적으로 영업이익으로 10조 원 정도를 예상했습니다. 근데 잠정 실적에서 실적으로 뚜껑을 따보니까 10조 원에서 무려 20%나 올라간 12조를 네. 돌파했으니까 이게 엄청난 어닝 그렇죠. 서프라이즈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증권가에서 추정하기로는 결국 AI가 일으킨 반도체 수요가 삼성전자 실적에도 반영이 됐다. 그러니까 AI의 수요가 그 실제로 이제 매출과 영업이익으로도 실체가 있었다라는 것으로 이제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하신 그 호실적을 견인한 주인공 바로 이 반도체 DS 부문입니다. 실제로 실적이 어땠나요? 예, 예. 네. 그래서 증권가에서는 그 반도체 DS 부분의 실적으로 한 7조에서 7.7조까지, 7조 7천억까지도 전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7조라고 하면 사실은 엄청난 실적인 거죠. 왜냐하면 반도체 삼성전자가 지난 분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이제 그 지난 분기를 대비를 한다면 160% 정도 성장한 반도체 실적인데 네. 그때는 물론 이제 지난 분기 약간 특수한 상황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삼성전자가 사업이 잘 안 되다 보니까 그 생산했던 반도체를 갖다가 대손 충당금으로 쌓아야 되다 보니까 너무 실적이 안 좋았습니다. 근데 대손 충당금이 없어졌으니까 일회성이죠. 없어졌다 보니까 QOQ 지난 분기 대비 실적으로는 160% 올랐다고 보는데 어제 그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실체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이 점에 있어서는 이제 많은 증권사들도 생각보다는 너무 좋은 실적이 나왔구나라고 이제 예상을 하는데 이 예상을 했다는 부분을 사실은 기존의 어떤 그 주가로 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은 그 메모리 빅3 살아올 수 있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미국의 마이크론 거기다가 이제 그 샌디스크라고 있습니다. 미국 샌디스크인데 이 4사의 어떤 그 주가 차트를 보면은 이 부분이 또 확인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 차트를 보면은 삼성 지난 어떤 한 달간 주가 차트를 보면은 아까 말씀 빅3의 어떤 주가도 상승을 했지만 샌디스크의 주가 차트는 더 많이 올라갔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신 대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25%, 삼성전자 20%, 그다음에 마이크론테크는 22% 정도의 주가를 갖다 상승했는데 샌디스크는 낸드 플래시 전문 기업이죠. 샌디스크는 무려 50%의 주가를 갖다 상승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그 AI가 일으킨 어떤 반도체 수요가 D램에만 국한하지 않고 사실은 이제 낸드 플래시로도 확대했다는 것을 주가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낸드 플래시의 1위 기업이 어디냐? 삼성전자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워낙 이제 볼륨이 크다 보니까 만약에 낸드 플래시까지 더불어서 그 판가가 올라간다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이 사실은 시장에서는 이미 샌디스크의 주가를 50% 이상 올리면서 확인이 됐고 이 여파로 삼성전자 매출과 영업이익도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어닝 서프라이즈로 실제로 컨센서스보다 20% 넘게 올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SK하이닉스랑 마이크론 역시 실제로 실적이 예상보다 더 올라가야 되지 않냐라고 이제 추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반도체가 워낙에 이제 슈퍼사이클이다 보니까 9월부터 외국인이 엄청 사지 않았습니까? 자, 이 수급 현황을 좀 자세히 알려주시죠. 예, 예. 네.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해서 저희 코너에서 한번 말씀드렸지만 네. 외국인들이 아주 집요하게 삼성전자를 샀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샀던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AI에 기반한 슈퍼사이클이 있다라고 해서 산 것이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결국 삼성전자의 그 저력이자 이제 인지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외국인들도 투자를 할 때 뭐 아주 많이 자세하게 투자를 하지 않고 대부분은 한국에 투자를 하자. 근데 한국에 다 끝났다. 계엄이 끝났다. 뭔가 다 좋은 일이 생겼다라고 해서 이제 삼성전자 외국인들이 한국에 투자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 외국인들이 한국에 투자할 때 어떤 종목을 살 것이냐라고 말을 한다면 뭐 삼성전자밖에 없지 않아? 라고 생각하면 그 종목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9월 이후에만 8조 정도 이상의 이제 순매수를 했고 그러면 누가 매수를 했으면 누가 매도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누가 매도를 했느냐? 개인이 매도를 했습니다. 개인이 거의 10조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주위의 분들도 저도 주위에 보면은 삼성전자 많이 물렸다. 네. 이제는 팔아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지치다가 이제 그 많은 분들이 개인이 팔았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깝다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슈퍼사이클이 이제 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삼성전자 주가도 이제 사실은 떨어지기보다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이런 맥락에서 봤을 때
8만 전 됐으니까 팔아야겠다. 네. 9만 전 됐으니까 팔아야겠다. 그래서 개인들이 많이 팔았는데 그 개인들이 판 물량을 대부분이 다 외국인들이 가져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개인은 매도를 했고 외국인은 매수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뭐 수급의 영향일 수도 있는데 상당히 흐름이 뭐 그래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실적이 나오고 사실 저는 좀 기대를 했거든요. 예, 근데 예. 좀 상대적으로 또 반대로 떨어졌습니다. 예. 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이 코너에서 말씀드리는 핵심이 이건데요. 삼성전자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냈는데 뭐 5%, 10%, 20% 어닝 서프라이즈 냈으면 주가가 더 올라가야 되는데 어저께 사실은 이 삼성전자 장중, 그러니까 KLS 기준으로 장 개장하기 이전에 이 공시를 냈습니다. 공시를 했는데 저도 보고 놀랐어요. 와, 이렇게 많이 잘 나오다니. 그 주가도 올라가겠다 싶었는데 주가가 처음에 올라갔죠. 올라갔다가 횡보를 하다가 사실은 횡보를 하면서 비실비실하다가 정오가 넘어서더니 1시부터 갑자기 주가가 확 떨어졌어요. 심지어 네. 마이너스 수익률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공시가 나오기 잠정 실적이 발표되기 이전보다도 주가가 떨어졌으니까 네. 그럼 이제 많은 투자가들이 놀랐죠. 그래서 일부에서는 그래서 오늘 이제 발표 말씀드린 월스트리트 저널조차도 이제 그 주가가 떨어진 이유를 새로운 뉴스 그러니까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 뉴스로 확인됐으니까 이때는 팔아야겠다는 세력이 더 많아서 이제 주가가 떨어졌다라고 해석을 했는데 그 해석은 사실 맞지 않습니다라는 맥락에서 오늘 제가 설명드립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한시를 기점으로 다 마이너스 수익률 떨어졌는데 삼성전자만 마이너스 수익률이 떨어진 것이 아니고 두산 에너빌리티 네. 그다음에 이제 다른 종목도 마이너스 떨어졌습니다. 특별히 하나오션이 마이너스 떨어졌는데 그 이유를 지금 모니터에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한시를 기점으로 해서 삼성전자랑 특별히 하나오션은 더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왜 떨어졌냐? 이게 단지 새로운 뉴스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떨어졌냐? 이 오전부터 사실은 증권가와 여의도에서 안 좋았던 얘기가 뭐냐면 미중 분쟁이 소강 상태와 해결로 접어들지 않았더니 다 재점화됐다. 네. 그래가지고 오전에 사실은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오전에 어떤 종목이 많이 올랐냐? 히토류가 많이 올랐습니다. 히토류 많이 올랐냐? 미국에는 AI, 엔비디아 칩이 있다면 중국엔 히토류가 있다.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이 히토류 안 팔겠다. 그러니까 히토류 주식이 다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어닝 서프라이즈를 낸 삼성전자 주식이 비실비실하다가 한시 기점으로 이제 떨어졌고 두산 에너비티 하나오션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제 주가가 떨어진 이유는 삼성전자 본질과 AI 슈퍼사이클에 대한 어떤 불신이 생겨서 떨어진 것이 아니고 히토류와 엔비디아의 칩을 갖다 무기로 내세운 시진핑과 트럼프의 충돌이 다시 불거지면서 주가가 떨어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어제 이제 하락한 이유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고요. 모건 스탠리에서는 계속해서 2027년도까지 이 반도체 경기 호황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헤드라인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헤드라인. 네, 한국 정부 현대차 미국 투자 계획에 우려를 공식적으로 표명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이 현대차 지금 최근에 뭐 이슈가 많습니다. 뭐 국정감사에서 이렇게 현대차의 대미 투자 행보를 두고서 좀 논란을 보인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이에 이 정부는 현대차 미국 투자가 이 국내 일자리 영향에 우려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트럼프 정부가 대규모 현금 투자를 압박하면서 현대차는 해외와 또 국내 투자 병행을 할 것이다라고 이 논란에 대해서 좀 진화를 하고 나섰습니다. 국정감사에서 김종원 의원이 이 현대차의 이기적인 행태에 대해서 좀 질타를 했다고요. 예, 네. 맞습니다. 이게 핵심은 무엇이냐면 그 우리가 다 아시는 대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 11월에 이제 당선된 직후부터 물론 그 전부터 나는 관세가 되게 아름다운 단어다라고 하면서 이제 실제로 관세를 현실화했습니다. 현실화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관세 때문에 타격을 받는 업종은 이제 자동차 업종입니다. 세계 완성차 3위 기업인 현대차 입장에서는 토요타보다도 그 혼다보다도 관세가 이제 저렴한 것이 가격 경쟁력 중에 하나였는데 가격 경쟁력이 없어졌고 심지어 지금까지 나온 최종적인 관세적인 결과로는 오히려 토요타, 혼다보다도 더 많은 관세를 물어야 되는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의선 회장은 아마 좀 안타깝고 이제 다급했겠죠. 그래서 사실은 관세를 갖다가 표면화가 되기 전부터 현대차는 수십억 달러, 수백억 달러의 투자를 갖다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관세가 그대로 때려지니까 아니 그럼 왜 투자를 했느냐 이런 얘기가 당연히 나오는 것인데 오늘 나오는 맥락은 무엇이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3,500억 달러를 우리나라의 정부에 요구했죠. 우리나라 정부는 3,500억 달러를 갖다 받아왔는데 알고 보니까 사실은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가 4,000억 달러보다 좀 넘거든요. 그러면 4,000억 달러 넘는데 3,500억 달러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눠서 차등 지급을 하거나 실제로 미국에 투자하는 방식을 갖다가 우리가 제어할 수 있겠다라고 했는데 트럼프 행정부는 아니야. 한 번에 다 넣고 현금을 넣는 거야. 그리고 어디다 투자할지도 트럼프가 정해.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외환 보유고가 4,000억 달러가 좀 넘는데 3,500억 달러를 한 번에 다 가져와 버리면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이건 쉽게 얘기해서
IMF 사태가 재현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가 없다라고 해서 지금도 이제 트럼프 정부랑 이제 씨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갑자기 현대차가 별도로 또 증액을 해서 조지아 공장에 투자를 하겠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부 입장에서는 아니 이 협상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정의선 회장 이런 식으로 하면은 우리가 사실은 이제 협상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라고 이제 어저께 국감 현장에서 이제 나왔던 대화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가 일본처럼 전액 현금을 투자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미국이 지정하는 곳에 좀 투자를 해야 된다. 이거는 굉장히 고집스러운 그런 입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자, 현대차 그리고 기아차 경쟁사인 토요타와 혼다에 비해서 이 높은 관세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요? 예. 네. 그 높은 관세 어려움 겪고 있으니까 결국은 아직까지는 우리 현대차가 럭셔리 브랜드로 제네시스가 성공적으로 안착을 했지만 네. 그래도 아직까지 현대차의 가장 강력한 경쟁력은 이제 일본 차에 비해서 결국 가성비입니다. 가성비에서 한 5% 10% 차이라는 큰 차이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현대차는 관세가 사실은 이렇게 그 관세 가격 경쟁이 없어진다는 측면에서는 안타깝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한국이 총력전을 벌여서라도 이게 관세 협정이 잘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때리고 있는데 거기서 현대차가 독자적으로 일방적으로 때리든 아니든 우리는 트럼프에게 아주 이뻐 보이고 싶어요 라고 하면서 결국 미국 본토에 투자를 갖다가 더 증액한다면 우리나라 정부가 미국이랑 같이 협상하는데 힘이 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맥락을 갖다가 어제 김종민 의원이 무소속인데 지목을 한 것이고 이 때문에 이제 김정관 산자부 장관 역시 우리가 이런 협상하는데 애로사항이 있고 미국에다가 우리가 안 좋은 시그널을 줄 수 있다. 안 좋은 시그널이라고 한다는 것은 이렇게 때려도 한국은 괜찮다 보다라는 어떤 시그널을 줄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어저께 국감에서 이제 그 대화가 오고 갔고 질타를 받았습니다. 네, 정부뿐만이 아니라 국민들도 이러한 현대차의 행동에 대해서 좀 의문이나 불만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이 정확한 속내가 알려져야 되는데 결국은 이제 정의선 회장이 증인으로 나올지가 미지수죠. 예.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사실은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 개별 민간 기업이 미국에 투자할지 말지는 민간 기업이 알아서 결정한다 볼 수도 있지만 한편 우리가 국가란 전체 공동체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재벌들에게 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네들도 우리나라 국민 중에 한 명이니까 병역의 의무를 이수해라. 왜 병역을 갖다가 이수하지 않으면서 한국에 돈 벌려고 하느냐 되게 중요하게 여기죠. 또 하나 국적을 변경했을 때 너는 한국 사람 아니야? 한국 사람인데도 왜 국적을 바꾸려고 그래? 뭐 몇몇 재벌들 그런 것들이 보였습니다. 이런 동일한 맥락에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트럼프 정부가 과도한 요구를 하니까 우리나라 정부는 과도한 요구를 할 때 제가 이 코너에 몇 번 말씀드렸지만 미국은 여론의 국가이기 때문에 미국 유수의 언론 뉴욕타임스라든지 워싱턴 포스트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하면은 너네도 안 좋지만 우리도 안 좋고 이런 것들을 갖다 기고도 하고 때로는 이제 서울에서 시위도 하면서 시위하는 장면이 실려야지 미국의 유수한 어떤 오피니언 리더들이 보면서 야 너무 과도하게 한국 정부를 갖다 밀어붙이면 안 된다. 반미 언론이 조성돼봐야 좋을 게 없지 않느냐.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관세 협정을 마무리할 수 있는데 여기에 갑자기 현대차가 증액을 하겠다 이러면 사실은 누가 이거를 갖다가 협상해서 그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미국 트럼프 정부가 들어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민주주의 국가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이냐? 정의선 회장이 직접 지금 국감 시즌이니까요. 국감에 나와서 당신은 어떤 맥락으로 이 투자를 증액했는지 설명을 해라라고 필요합니다. 그래서 김종민 의원이 내가 정의선 의장을 갖다가 증인으로 추가 신청을 했다. 근데 국감에서 실제로 신청을 갖다가 받아들이려면 양당의 간사가 그러니까 국힘과 이제 민주당 간사가 합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합의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갖다가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도 주목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그러면 이제 현대차 차트 하나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최근의 흐름들 어떠하나요? 최근에 흐름은 이제 관세 때문에 좋지가 않죠. 현대차가 네. 세계 3위의 기업이긴 하지만 결국 관세 때문에 좋지 않으니까 차트는 계속 이제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이제 말씀드렸지만 조지아 공장에서 공장을 갖다가 지은 이후부터 무려 3명이나 미국 현지에 있는 직원이 죽었다. 이것도 되게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현대차가 사실은 안팎에서 계속 뭔가 문제를 일으키면서 안 좋은 소식을 갖다가 투자자들에게 전해주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정부와 기업의 외교적인 균열은 아무래도 없는 게 좋을 예, 것 예.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관련된 소식 히든글로벌 조진 타키온 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5일 수요일입니다. 이데일리 TV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조우진 대표도 말씀을 좀 하셨는데요. 오늘 이 얘기도 이제 이데일리 신문에서 주요 뉴스로 다루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또 하나오션이 여기에 들어갔느냐? 일단 기본적으로 뭐 주요 내용들은 앞서 설명을 좀 해줬을 거기 때문에 제가 뭐 거기다 또 중원부원 더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 시장에서 어제 이게 주가를 낙폭을 더 키웠던 가장 큰 요인이었기 때문에 이 기사가 밸류가 이제 기사 가치가 굉장히 커졌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일단은 이 뭐 미국이 이제 슈퍼 301조에 이제 대응을 해서 미국에 대한 뭐 이제 맞대응에 나섰는데 이제 그 유탄이 그 불똥이 이제 하나오션 특히 이제 하나오션은 이제 미국에 있는 자회사에 이제 집중이 됐다라는 거고.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그 입항 수수료 이 부분에 관련되다 보니까 이제 자회사 중에서도 이제 이 해운 관련 쪽 자회사들이 이제 타깃이긴 한데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오션에서 이 5개 미국 자회사는 필리조선소 빼고는 글쎄요 뭐 이렇게 대단히 뭐 매출이라든가 수익이나 이런 데 의미가 있는 회사는 아닐 겁니다. 제가 뭐 재무제표를 다 뜯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이제 그렇다 보면 그러니까 어제 하나오션의 주가 급락, 또 전체적으로 조선주의 하락은 좀 과도한 측면이다라고 좀 볼 수밖에 좀 없는 거고요. 시장에서 이렇게 주가가 크게 낙폭이 큰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던 가장 큰 이유는 결국은 여기 제목에서 잠깐 나왔습니다만 이게 우리와 지금 미국 간의 조선 협력, 이른바 마스가 프로젝트에 뭔가 어떤 좀 걸림돌이 되는 게 아니냐 이거에 대한 우려감이겠죠. 지금 사실은 조선업종은 가장 큰 현재로서 좀 기대하는 모멘텀은 결국 미국에서 뭐 상선이나 나아가서는 이제 군함까지 수주를 받느냐 이 여부에 집중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게 혹시라도 좀 흔들리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되는데요. 자, 이런 시장의 우려가 왜 과도한지에 대한 제 생각은 그런 겁니다. 그러면은 미국이 중국과의 어떤 갈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필요한 상선, 즉 LNG선이 대표적으로 되겠죠. 이 미국의 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는 LNG를 수출하기 위한 LNG선을 수주를 하지 않겠느냐, 발주를 하지 않겠느냐 여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지금 미국과 중국은 이미 군함 대수죠. 현존하는 군함 대수에서 이미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을 한 상태입니다. 아직은 뭐 막 10여 대 정도, 10여 척 정도의 수준으로 아직은 크게 벌어지지 않는데 이게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를테면 중국은 1년에 뭐 군함을 10척 이상 계속 건조하는 반면에 미국은 1년에 한 척 건조하기도 힘든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게 1년이면 뭐 10척인데 10년이면 100척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지만 군함 100척은 군함이 만약 100척과 군함 10척이 붙는다 그러면 그 10척이 아무리 무슨 스텔스함이 아닐 경우에는 이기가 어렵죠. 이 격차를 좁히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은 결국 미국은 군함을 건조를 해야 됩니다. 근데 본인이 건조함 능력은 없죠. 우리가 건조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게 마스가 프로젝트의 가장 핵심 내용이 되는 건데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과연 미국이 중국과의 화해 때문에 이 두 가지 이 큰 국가적인 또 안보적인 문제를 포기할 거냐? 절대 그럴 수 없죠. 그러니까 마스가 프로젝트는 미국이 필요한 거고 이 중국과의 뭐 어떤 갈등 이런 거에 어떤 근본적으로 뭐 어떤 변수가 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마스가 프로젝트는 어차피 갈 수밖에 없는 문제고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더라도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되든 간에 갈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마스가 프로젝트가 그러니까 이 미중 간의 뭐 어떤 갈등이 마스가 프로젝트에 무슨 큰 변수가 돼서 뭐 이 계획 자체가 무산되거나 축소되거나 이럴 거냐 절대 그럴 리는 없다. 이렇게 보시고 오히려 저는 조선주 특히 하나오션 어제 급락을 했는데 좀 더 떨어진다고 그러면 계속해서 좀 담아야 될 시기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번엔 또 가장 주도 섹터죠. 반도체 얘기해보죠. 어제 삼성전자 3분기 반도체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였습니다. 10조 정도 예상했던 게 12조 원 넘게 영업이익이 나왔고 또 하나가 이제 뭐 좀 기분이 나빴던 거였는데 2분기에 삼성전자가 메모리 시장 이제 1위 자리를 하이닉스에 좀 이렇게 뺏겼었죠. 그걸 다시 좀 회복을 했다. 이거는 뭐 약간 명예적인 측면에서도 좀 좋은 소식일 테고요. 여기에 뭐 이 기사에는 없습니다만 이재용 회장이 뭔가 신상필벌을 명확하게 했다. 그러니까 좋은 실적을 내면 그에 대해서 직원들한테 주식이 됐든 뭐 인센티브가 됐든 간에 적극적으로 제공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 거. 아무래도 좀 이건 하이닉스 이번에 1억 그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라는 걸 의식한 그런 발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제 삼성전자가 이번 3분기에 이런 실적을 냈는데
더 중요한 거는 주가가 앞으로 더 가기 위해서는 4분기가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앞으로 뭐 올해 4분기뿐만 아니라 내년에 이 반도체와 관련된 업황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전망 이게 또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데일리가 어제 사진에 보시는 4명의 국내 반도체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향후 반도체 업황과 관련돼서 그다음에 삼성전자의 어떤 전망과 관련해서 어떤 포인트들이 있는지를 좀 취재를 한 내용들이 좀 담겨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각 예를 들면 김영준 교수, 이규복 위원 등등 이런 분들이 말씀하신 것들 위에 쭉 내용이 있으니까 그걸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4분기 실적은 3분기보다 더 좋을 것이다라는 거. 그리고 이런 실적 개선세는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지속될 것이다. 이게 전반적인 국내외에서 나오는 어떤 컨센서스다. 이렇게 봐도 좀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왜 그러면 물론 내년 상반기까지라고 이건 사실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내년 상반기를 조금 좁게 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지금 AI의 어떤 그 데이터 센터라든가 이런 어떤 상황들을 보면 내년 상반기가 아니라 이거는 적어도 2030년까지 갈 수밖에 없는 사이클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사이클이라는 개념이 좀 약해지죠. 그냥 상시로 가는 거죠. 반도체 수요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할 부분은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고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지금의 사이클은 과거와 달리 기업 중심이죠. 그러니까 B2B 중심의 수요 어떤 급증 상황이고 이게 단순히 양뿐만 아니라 가격의 상승까지 같이 동반을 하고 있다 보니까 훨씬 더 강력하기도 하고 훨씬 더 오래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점에 좀 방점을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HBM이 일단 기본적으로 물량이 모자라죠. HBM에 지금에 있는 이 캐파를 집중을 하다 보니까 범용 D램 쪽이 좀 부족해졌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D램 가격, 그러니까 범용 D램이라든가 낸드 플래시 가격이 또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같이 복합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지난 2분기, 1분기 정도 보면은 SK하이닉스, 그러니까 HBM 중심의 SK하이닉스의 실적이 삼성전자에 비해서 훨씬 좋았던 거였는데 이번 3분기 때 삼성전자 실적이 이렇게 또 좋았던 이유는 레가시 쪽이, 그러니까 범용 반도체 쪽이 좋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삼성전자가 4분기 또는 내년에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이제 HBM3E가 AMD에 3분기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공급이 되는 거를 필두로 해서 내년에 이제 HBM4 이건 아직 승부가 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HBM4가 이제 진검승부가 나는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까지 좀 작용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전문가분들도 HBM4가 삼성전자가 다시 과거에 아주 완전한 그런 메모리 시장의 1위 자리를 되찾을 수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다. 사실 SK하이닉스가 기술의 이런 부분에서 삼성전자한테 뒤지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이 캐파 능력에 대해서만큼은 삼성전자를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은 삼성전자가 양으로 승부하고 있지만 만약에 HBM4에서 SK하이닉스의 비등한 버금가는 그런 기술력을 확보를 한다고 그러면 수율이나 이런 거죠. 캐파면에서 SK하이닉스가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전체 이 그로스 즉 총합에서는 삼성전자가 아주 압도적으로 다시 나갈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HBM4를 지금까지 SK하이닉스가 앞서가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뒤따라가서 따라잡고 또는 더 앞서간다. 이거는 사실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같이 좀 혼연이 있다. 근데 적어도 앞서가지 못하도록 따라가기만 하더라도 이번 HBM3, 그러니까 5세대까지 이렇게 뒤쳐졌던 거를 6세대 HBM4에서는 바짝 따라붙기만 해도 삼성전자의 실적은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다. 이렇게 좀 얘기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두산에너빌티 얘기 좀 해보죠. 보통 포재가 하나가 아니라 두세 개 이렇게 중복 포재가 있는 기업들의 주가는 당연히 올라가고 실적도 당연히 좋습니다. 두산에너빌티가 지금은 가장 대표적인 중복 호재를 갖고 있는 그냥 두 가지가 아니라 3중복 호재죠. 갖고 있는 대표적인 테크 회사가 되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내용인데요. 표 한번 보시죠. 주가가요. 올해 들어서만 318%가 좀 폭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수급 너무 좋습니다. 외국인 기관 사실은 거의 계속 사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완전히 계단이죠. 그죠? 2만 원대 초중반에서 저렇게 작년부터 기다가 올해 상반기 중반부터 좀 한 단계 레벨업을 해서 한 6만 원대까지 올랐던 게 지금 다시 횡보를 한 달 이상 거쳤다가 다시 좀 8만 원대 가까이 향해서 좀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두산에너빌티가 이렇게 주가도 좋고 실적도 좋고 수급도 좋은 가장 큰 이유는 세 가지 중복 호재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 이번에 가스터빈 미국 빅테크에서 2기를 확보를 한 거. 그다음에 이제 SMR 역시 기대감이 좀 살아있고요. 그다음에 원전, 미국에서
원전 이렇게 대규모로 짓게 되면 기자재를 댈 수 있는 회사는 뭐 두산 에너빌리티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SMR하고 원전은 사실은 모멘텀이죠. 기대되는 모멘텀이어서 그동안의 주가가 이렇게 좀 횡보를 한두 달 했던 이유가 됐었는데 이번에 가스터빈 수주가 실질적으로 나왔다는 것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도 미국에서 가스터빈 수주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이 가스터빈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글로벌 가스터빈 회사들, 뭐 히타치라든가 GMS 같은 회사들이 더 지금 당장 만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백로그가 꽉 차서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좀 만들어줄 수 있는 딴 애들은 한 4, 5년 걸리는 일을 두산 에너빌리티는 거의 한 2년 정도, 한 절반 기간으로 단축시켜서 물건을 만들어낸다는, 가스터빈을 만들어낸다는 것 때문에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수요들이 두산 에너빌리티로 올 수 있다는 점. 이것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최근에 다시 급등을 했던 거고요. 다시 이제 이렇게 계단식으로 한번 또 레벨업이 됐고, 요게 이제 어느 정도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또 가다 또 쉬면 뭐 SMR이라든가 다른 원전 쪽에서 또 모멘텀이 나와서 다시 오는 이런 식의 계단식 과정을 두산 에너빌리티가 앞으로 계속 보여서 이게 뭐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해보죠. 오늘은 뭐 이 얘기는 좀 짧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모건 스탠리 얘기인데요. 뭐 BOA나 뭐 이제 골드만삭스나 여기저기서 많이 사실 요즘에 전망을 해서 모건 스탠리는 좀 뒤처진 감이 있긴 합니다만 모건 스탠리는 코스피가 내년 상반기까지 최대 4,200까지 갈 수도 있다. 이제 이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상향 조정을 했다는 얘기고 잘 아시겠지만 작년 9월에 반도체에 겨울이 온다 요 리포트 내고 하이닉스 목표 주가 반토막도 더 냈죠. 그때 한 60% 정도 깎았던 것 같은 기억이 나는데. 근데 이번에 SK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도 대폭 상향 조정을 하고 한국의 테크주들을 가장 좋은, 가장 유망한 섹터로 좀 구분을 했습니다. 뭐 여기에 모건 스탠리가 또 중요하게 봤던 게 방산 부분하고 K 컨텐츠 이 세 섹터를 모건 스탠리가 이제 지목을 했고요. 그 중에서도 역시 반도체를 위시한 이 테크주들을 가장 중요하게 좀 봤다. 예, 뭐. 뒤늦었지만 어쨌든 모건 스탠리의 이 뷰가 바뀌었다라는 거는 뭐 의미 있게 좀 봐도 될 거. 그만큼 한국 시장을 바라보는 또 한국의 반도체나 이 방산 섹터 등을 바라보는 시각은 상당히 좋다. 이거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 있는 내용들이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마켓 비하인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신중호 LS증권 경영전략본부 본부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뵀는데 또 밤사이 뉴욕 증시는 좀 불안불안하게 끝이 났습니다. 네. 우선 보도 약간 진정이 되나 싶었던 미중 간의 갈등이 좀 다시 한번 촉발이 됐고요. 이게 또 우리 해운이랑 조선까지 번지고 말았죠. 뭐 다행히 파월 의장이 이제 QT 이 양 긴축 종료를 좀 선언을 약간 시사하는 발언을 하면서 하방을 막아줬는데 둘 중에 굳이 재료를 비교를 하자면 뭐 아직까지는 11월 10일 전까지는 트럼프 대통령 말을 믿지 말아야 한다. 뭐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약간 후자 쪽에 긍정적인 쪽에 약간 베팅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네, 뭐 시장 자체는 뭐 긍정적으로 베팅하는 느낌은 좀 있는데 네. 또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상승이 무역 갈등이 해결될 거야라는 거에 베팅은 아니었거든요. 네. 무역 갈등이 더 심해지고 그 심해진 상황에서 중국을 배제한 밸류체인, 특히 중국과의 생산성 싸움의 중심인 AI, 네. AI 투자를 더 우리 중심으로 내지는 우호 내지는 어떤 뭐랄까요? 미국 내의 기업들로의 밸류체인을 만들어가는 상황에서의 싸움이었기 때문에 무역 갈등의 어떤 해결되면 뭐 상승의 촉발점이 더지긴 하겠지만 그쵸. 해결이 안 되더라도 시장은 다시 제갈길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다만 네.
이 10월 들어서 그래도 이렇게 좀 약간 방향성이 없어졌냐라고 하면 네. 그동안에 좀 너무 많이 올라왔었던 점도 있었고 그쵸. 뭐 S&P 500이 한 23배, 4배까지 올라갔었으니까요. 그런 상황에서 기업 실적이라든지 월말에 FOMC도 봐야 되고 그런 상황에서 에이펙 정상회담을 앞둔 미국과 중국이 서로 이제 매일매일씩 치고받는 듯한 그리고 조금은 좀 뒤로 물러나는 듯한 어떤 멘트와 노이즈가 나오다 보니까 시장이 조금 이렇게 변동성이 있는 거지 무역 갈등 때문에 시장이 해결이 되면 올라갈 것이다. 여기에선 조금은 다른 것 같아요, 저도. 그렇죠. 이미 시장도 좀 내성이 상당 부분 많이 생긴 그런 모습이고요. 또 8, 9월 달이 원래대로라면 약세장을 좀 연출을 했어야 되는데 또 네. 생각보다는 상당히 좋은 모습 보였습니다. 이례적으로 상승 단기 과열권에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약간 10월 달 조정이 나오는 부분도 무시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막상 또 우리 기업이 이렇게 정작 외신 헤드라인을 장식을 하니까 제 마음은 한편으로는 좀 쿵하고 내려앉더라고요. 네. 특히나 어제 좀 이제 내용을 보니까 뭐 중국 내 모든 기관이나 개인이 이 하나오션 미국 자회사 5개랑 거래를 전면 뭐 금지시키도록 하겠다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대통령실 관련 발언을 보니까 이 해당 기업들이랑 중국 간의 그런 거래가 크지가 않더라고 하더라고요. 뭐 상당히 영향은 제한적일 것 같네요. 그러니까 뭐 미국 그러니까 내지는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 갈등 내지는 현재 상황의 지렛대 효과를 보여줄 수 있는 게 딱 한국의 조선업체라고 그쵸. 보는. 자기들하고도 거래가 거의 없고 우리나라도 사실은 국내 조선사가 거의 일부만 중국산 후판을 사용하면서 배를 네. 만드는데 크게 의미 없고 거기다가 중국과의 거래도 없고 하물며 미국에서 건조한 배가 중국 항로에 가서 입항 수수료를 맞을 만한 가능성도 거의 없긴 합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어제 하나오션을 꼭 집어서 얘기를 했느냐. 그만큼 뭐 우리나라의 위상도 높아진 것 같고 조선사에. 두 번째는 이제 미국의 어떠한 그 심기를 건드릴 수 있는 포인트. 왜냐하면 지금 미국이 어제 JP 모건 다이먼 회장도 얘기했지만 조선도 상당히 투자가 들어가야 되는 쪽으로 많이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우리나라가 거기 가서 뭐 기술이라든지 실제 어떤 제조업의 부흥을 어떻게 보면 미국 입장에서 도와주는 거고 그런 상황에서 이 미국이 앞으로 전략적으로 키울 만한 산업이 조선인데 근데 당장 우리한테는 피해는 안 가. 네. 그러니까 딱 집은 거죠. 그래서 이 조선에 어떤 집중을 해서 이쪽에 피해를 끼쳐야겠다 이게 아니라 네. 지금 미중 간에 지금 에이펙 정상회담을 앞두고 테이블 위에 앉기 전까지 뭔가 이 주도권을 잡고 가려는 네. 어떤 기싸움의 하나의 일환이다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양측이 워낙 카드가 팽팽한 상황에서 중국이 뭐 카드 하나라도 더 쥐기 위해서 약간 그렇죠. 우리나라까지 끌어들였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말씀을 주신 대로 그래도 어제 지수상으로는 우리나라가 좀 발목 잡히는 모습이 그래도 나왔었죠. 보니까 이제 삼성전자가 영업이익이 저는 이제 10조 원 넘어가나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12조 원을 훅 넘었더라고요. 굉장히 또 깜짝 놀랄 만한 일이었는데 뭐 중국 때문에 약간은 막히는 모습이 나왔습니다만 뭐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또 예탁금이 어제 80조 원 돌파했더라고요. 이게 네. 고점을 돌파하는 모습 나오니까 이게 상승 추세가 깨진다기보단 잠깐 쉬었다가는 구간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했는데 비슷하게 보실까요? 네, 뭐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지표들이 지금 주식시장에는 아니면 주식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져 있는 건 맞다. 네. 그리고 물론 이제 기대가 높으면 실망도 크죠. 그쵸. 근데 실적 자체가 잘 나왔기 때문에 그 기대를 유지할 수 있을 만한 어떤 긴장감이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뭐 12조 원이면 굉장히 놀라운 굉장히 수준. 놀랍죠. 물론 네. 이제 그 상반기에 비용이 발생했던 부분들이 아마 환입이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컨센서스가 계속 높아져 있는 이익을 좀 소위 말해서 서프라이즈하게 네. 보여줬다라는 거는 완벽하게 삼성전자의 여파이 돌아섰다라는 얘기를 들 수 있을 것 같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낸드나 디램 쪽에 가격이 올라오는 부분들 네. 그리고 4분기나 내년 넘어가게 되면 가격 플러스 큐브로스 양적인 팽창이 이루어진다는 점에 이제 시장은 환호를 하는데 물론 어제 하루는 뭐 세론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렇죠.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그동안에 우리나라 메모리 산업의 큰 문제는 뭐냐 네. 장치 산업이고 대규모 자금이 들어가는데 수요 공급을
정확하게 이제 딱딱 맞출 수가 없었어요. 뭐냐면 만들어 놓고 파는 시기였거든요. 네. 만들어 놓고 잘 팔리고 만들어 놓은 양이 별로 없으면 낸드 가격이나 드램 가격이 툭툭 올라가면서 어닝이 확 좋아졌는데 수요가 조금 부러지기 시작하면 만들어 놓은 제품들도 그죠, 가격이 쭉 빠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소위 말하는 이 이익의 사이클이 네. 굉장한 플럭추에이션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의 저평가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네. 뭐 주주 환원 정책이 낮았던 것도 있지만 그 주주 환원이 정책이 낮았던 이유는 이 어닝의 경기의 사이클이 워낙 심하다 보니까 자본을 좀 갖고 있어야 돼라는 거였거든요. 네. 근데 이제는 뭐냐면 주문을 받고 생산하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뭐 파운드리라든지 그리고 이제 데이터 센터 뭐 이런 부분들이 확장되다 보니까 이 플럭추에이션이 줄어드는 거예요. 네. 그럼 TSMC가 삼성전자 하이닉스보다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높은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의 사이클의 어떤 그 변동성에 우리의 밸류에이션이 낮아져 있었는데 네. 이제는 이게 약간 레벨업되고 사이클이 아니라 트렌드로 바뀌는 그런 어떤 시장의 변화를 보여준 거 아닌가라까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단순히 삼성전자의 어제 어닝 서프라이즈가 뭐 지수를 들어 올리는 효과를 넘어서서 그동안은 이제 계속해서 이 디램 관련 재고 때문에 수요가 변동성이 컸다면은 이런 순환형 구조에서 우상향하는 추세로 완전히 좀 우리 구조가 바뀌었다. 이렇게 해석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어서 이제 어제 소부장은 생각보다 좀 빠르게 조정이 나왔더라고요. 좀 네. 추가적으로 쉬었다가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구간에 있는 걸까요? 뭐 그렇죠. 어저께 뭐 어제 하락은 사실 삼성전자의 실적을 보면서 네. 뭐 단기 트레이딩을 하는 그런 소위 말하는 세론 어떤 트레이딩의 영역이지 어떤 펀더멘탈을 반영한 건 아니라는 그쵸.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주문을 받아야 되고 확장되는 사이클, 특히 이제 미국에서 주도하고 있는 AI 어떻게 보면 버블까지 가는 그런 네. 국면에 대한 대응에서 우리나라의 업체들이 충분히 기회가 있고 그리고 간밤에도 나왔습니다만 뭐 AMD 쪽 오라클이 네. 이제 AMD 쪽 주문한 거라든지 오픈 AI가 소프트뱅크나 이렇게 협력을 하면서 또 새로운 어떤 수요를 창출한다라는 측면에서는 우리나라의 어떤 반도체 패키징 여러 가지 이제 밸류체인에 해당이 되는 중소기업들도 충분한 기회가 있기 때문에 어제의 변동성으로 인해서 시장이 이제는 여기서 조금 발을 뺀다 이렇게 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단순히 그냥 약간 기술적인 이제 조정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적절할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저는 한 가지 더 느낀 게 이제 확실히 좀 HBM 대안으로 뭐 GDDR7 이쪽이 또 상당히 삼성전자의 실적을 끌어올렸죠. 대안으로서 이제 D램에도 함께 집중을 해봐야겠다. 뭐 이미 수요가 폭발하고는 있지만 우리 산업이 이쪽에도 함께 좀 힘을 쏟아야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저는 약간 들던데요. 그럼요. 기본적으로 범용 메모리 쪽이 이제 올라와 줘야 소비가 당연히.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어떤 공급 주도의 혁신에 이제 기대를 하는 거는 결국 이 혁신으로 인해서 새로운 소비가 창출되고 네. 그리고 모든 곳에 이제 어떠한 AI 기반의 상품과 AI 기반의 서비스들이 펼쳐나갈 거라는 네. 기대가 있잖아요. 뭐 로봇도 나오고, 뭐 자율주행도 나오고, 우주로도 날아가고 하다못해 이제 우리는 업무적으로도 많은 것들을 하는데 그러려면 이제 예전에는 기본 머티리얼이 그냥 광물이었는데 지금은 네. 기본 머티리얼이 메모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상당히 전방위적으로 뭐 가격 상승에 대한 뉴스들도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 만큼 추가적인 실적 개선이 상당히 좀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저희 약간 실적 시즌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제가 항상 최근 들어서 환율 관련 질문을 꼭 드리는데 네. 환율이요 이제 또 다시 한번 또 밤사이에 올라섰습니다. 뭐 아직까지 시장에서는 걱정할 만한 레벨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는 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선물 시장에서 코스피 계속 이탈이 좀 외국인 쪽으로 나오더라고요. 이거 불안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사실 지금 환율을 바라보는 투자자분들은 굉장히 좀 고민이 될 수도 그쵸. 있는 상황이죠. 1,400 중반 이러다가 뭐 1,500도 넘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네. 우려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환율에 대한 해석은 그때그때 좀 다르긴 합니다만 뭐 고무줄처럼 막 이렇게 늘렸다 네, 네. 줄였다 하긴 하겠지만
그 나라의 펀더멘탈을 보기도 하고 그리고 외부 환경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도 합니다. 근데 뭐 안 좋은 점은 이거죠. 환율이 올라가서 뭔가 우리가 항상 환율이 올라갈 때는 글로벌리 뭔가 크래시, 네. 예를 들어서 각각 코로나라든지 금융위기라든지 IT 버블이 부러지는 사이클을 목도했었잖아요. 네. 그러진 않을 거라는 불안감인데 지금은 저는 그렇진 않다. 간밤에 미국의 금융주 실적을 보니 시스템적으로 굉장히 안정돼 있고 오히려 성장을 위한 대출 그로스나 M&A, IPO가 더 많아지겠구나. 네. 그러면 어떤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제시해주는 위기의 어떤 감지도로는 아닌 것 같다. 네. 그럼 두 번째, 그럼 원달러 환율이 왜 올라가느냐? 단순하게 보면 원 달러잖아요. 그렇죠. 원화와 달러와의 강세의 어떤 차이인데 달러가 원화보다 강한 거죠. 근데 그러면 달러가 원화가 왜 강하냐? 리스크가 때문이다라고도 하지만 사실은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성장률이 강해지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내수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 수출도 일부 업종에만 국한되어 있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원 달러 환율이 올라가는 상황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원 달러 환율이 올라가더라도 지수는 올라갈 수 있어요. 작년 초반에도요. 네. 생각해 보시면 2024년 상반기도 원 달러 환율이 올라가는데 지수는 올라갔어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어떻게 보면 원달러 환율이 올라간 미국의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업종을 샀었던 거예요. 그때도 반도체를 샀었던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상반기에는 주주환원이라든지 정책적인 모멘텀 너무 낮았던 밸류에이션이 리밸류에이션 되면서 지금 PBR이 그리고 코스피가 3,600까지 올라왔잖아요. 네. 지금부터는 성장인데 성장이 나올 만한 걸 보려니 원하는 그건 아닌 것 같아. 원화 성장이 아니라 달러 성장. 달러 성장의 밸류 체인이 반도체, 네. 아니면 뭐 원전, 아니면 뭐 지금은 좀 잠잠하지만 뭐 조선, 뭐 방산 이런 쪽이라는 거죠.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높은 수준이 낮아져야 강해지는 시장이 아니라 그냥 높은 수준에서 업종과 종목을 찾아야 되는 그런 국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뭐 이 정도 수준이 우리에게는 뭐 뉴 노멀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다시 뭐 상반기 때처럼 부지런히 따라가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비단 뭐 단순히 원달러 환율의 상승이 우리 증시에 악재로만 작용을 하는 그런 환경은 아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이어서 이제 3분기 실적 시즌 뭐 말씀해주신 대로 밤사이에 뉴욕 증시 금융주들 중심으로 시작이 됐는데 뭐 상당히 좋은 흐름 나타났고요. 우리도 이제 뭐 LG전자, 삼성전자 다 예상보다 좋게 나와줬었죠. 네. 뭐 이렇게 해서 전장 쪽이나 뭐 반도체 쪽은 당연히 뭐 좋게 나오겠지만 그 외에 또 어떤 업종에 집중해봐야 될지 궁금합니다. 지금은 좀 확산되는 느낌인 것 같아요. 미국 네. 내에서도 엔비디아나 이제 반도체 이쪽에서 그걸 활용하는 엑센추어 같은 이제 네. 컨설팅 업체라든지 뭐 IBM 이렇게 AI 활용이 조금씩 늘어나는 쪽으로 시장이 이제 뭐라 그럴까요? 눈을 좀 뭐 더 돌린다라고 해야 되나? 네. 이런 느낌이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그동안에는 물론 반도체가 상당히 중요한 메인의 어떤 자리를 잡지만 네. 그게 아니라 약간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AI 밸류 체인 핵심에 있었던 메모리 그 파운드리 업체는 당연히 들고 가는데 네. 그 밑에 보시면 이제 뭐 클라우드 업체, 네오 클라우드라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 해당되는 기업은 그렇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오라클이라든지 네오비스 내지는 코어이뷰처럼 클라우드를 제공할 수 있는 업체 내지는 결국 또 전력, 원전 이런 쪽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 내에서도 가장 인기가 있는 게 오클로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 GE 버너바 네. 이런 기업들은 뭐냐면 데이터 센터를 돌리려면 안정적인 전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안정적인 전력, 굉장히 어떤 이런 변동성이 없는 꾸준한 전력이 필요한데 결국 이 AI 천병에 있는 사람들이 치고 나가려면 안전적인 전력이 필요하다 보니까 원전 이런 쪽에 우리나라는 조금 관심이 더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최근 들어서 이제 확산의 양상을 보자면 원래 이제 AI에서 촉발이 되어서 그게 데이터 센터로 갔다가 전력망 쪽으로 갔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원전이랑 송배전과 같은 이런 전력 장비 쪽으로 또 이동하는 그런 흐름들이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죠. 우리 증시도 마찬가지로 그런 업종별 픽앤쇼벨 전략에 더 집중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반면에 이제 좀 약간 피해야 할 업종도 분명 있을 것 같은데요.
같은데요. 네. 좀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피해야 되는 거는 뭐 소비재 쪽인 것 같아요. 소비재요. 소비재. 이를테면은 빅테크로 예를 들어보면 네.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좋다고는 하지만 테슬라나 애플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그러니까 소비재 쪽이잖아요. 누군가의 소비자의 선택을 받아야 되는 그리고 관세의 영향에 자유로울 수 없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보면 어제 인도 법인이 상장하면서 50% 폭등했던 LG전자도 좋긴 하지만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 보는 것처럼 이런 공급단의 이슈가 생기는 쪽으로 가야지 소비 쪽의 어떤 업종은 조금 피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실적 시즌으로 갈수록 안 그래도 심했던 이 쏠림 현상이 더욱더 부각이 되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계속해서 이 투자 전략 세워가시길 바라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 신종호 LS증권 경영전략본부 본부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저희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였는데요. 과연 어제 아쉽게 마무리가 됐었던 코스피 시장 다시 한번 힘입어서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지 오늘 외인 수급 유지되는지 이것 중심으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환율도 여전히 약간은 부담스러운 구간에 있었지만 계속해서 이 환율은 뉴 노멀 상태에 고착되고 있다는 점까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미중 간의 갈등 양상도 뉴스 함께 저희 전해드릴 테니까요. 잠시 후에 이어지는 마켓나우 1부에서 더욱더 자세한 전략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유익하고 알찬 소식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